아빠, 제가 열어봐도 돼요? 거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7살 아들 지훈이가 해맑게 물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생일 파티가 한창이던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낸 축하 선물을 남편이 확인도 안 하고 쓰레기통에 거칠게 처박아 버린 직후였죠. 아이의 손에서 상자가 열리고 낡은 열쇠와 두꺼운 서류 다발이 쏟아지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온하고 다정하기만 했던 내 남편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믿고 싶었던 가족의 끔찍한 민낯과 제 치열한 홀로서기의 기록,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5,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 세상과 소통하며 일하는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매일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7살 난 아들의 제잘거림을 듣는 제 삶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 강준호와는 9년 전 친정아버지가 주최하신 자선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꽤 규모가 큰 친정의 재력 앞에서도 주눅드는 법 없이 당당했고 행사가 끝난 뒤엔 남은 도시락을 챙겨 뒷골목 어르신들께 나누어 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죠. 밤새 번역 일에 시달릴 때면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우유를 데워 올려두며 제 꿈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던 그 든든한 등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그 다정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굳건했던 제 세상에 서늘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평범하기 그지없던 남편의 38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거 보면 엄청 깜짝 놀라겠죠? 거실 소파에 엎드린 지훈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그림일기장을 제게 자랑스레 들어 보였습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 아래로는 우리 세 식구가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식탁 위에 차려둔 미역국과 불고기가 식지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그럼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아빠가 오시면 엄청 안아주실걸? 저는 아이의 서툰 그림을 보며 그저 다가올 저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얼마 지나지 않아 도어록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가 우당탕 달려가 남편의 품에 안겼고 집안은 금세 남편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가볍게 손을 씻고 나와 식탁에 앉으려던 찰나 경쾌하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퀵서비스 기사님이 제법 묵직하고 각 잡힌 종이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내신 거네. 당신 생일이라고 따로 챙겨주셨나 봐요. 제가 웃으며 겉옷을 벗는 남편 앞으로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송장에 적힌 윤회장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한 순간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남편의 입술이 딱 굳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무겁지도 않은데. 얼른 열어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식탁 위 상자를 확 낚아채더니 거실 구석에 있는 휴지통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상자를 쓰레기통 안으로 처박아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 소리치는 저를 향해 남편은 눈동자를 심하게 떨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평소에 그 다정하고 여유롭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치명적인 독사라도 마주친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아니, 그게 박스가 오면서 젖었는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집안에 들이기 찝찝하잖아.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겉포장은 흠집 하나 없이 빳빳하고 깨끗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고
화를 내며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 뒤로 숨어 불안한 눈빛을 보내는 지훈이 때문에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아야만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당신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내용물은 확인해야죠. 지훈아, 아빠가 손이 미끄러졌나 보다. 놀랐지? 괜찮아. 제가 애써 굳은 얼굴을 펴고 아이를 달래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가려 할 때였습니다. 아빠, 제가 열어봐도 돼요? 지훈이가 제품을 빠져나가 쪼르르 달려가더니 쓰레기통에서 상자를 덥석 꺼내 들었습니다. 안 돼. 손대지 마. 남편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작은 손이 이미 헐거워진 상자의 테이프를 뜯어낸 직후였죠.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 안에서 낯선 물건들이 거실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벌겋게 녹이 쓴 낡은 열쇠 하나, 그리고 빽빽한 글씨가 인쇄된 두꺼운 서류 다발이었습니다. 만지지 말라니까. 남편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더니 미친 사람처럼 서류와 열쇠를 자기 품 안으로 거칠게 긁어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탁 모서리에 놓여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파편이 튀자 멍하게 서 있던 지훈이가 결국 으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요? 애 앞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서둘러 맨발로 달려가 지훈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남편은 깨진 유리 조각에 무릎이 긁히는 것도 모른 채 구겨진 서류를 등 뒤로 숨기며 저를 짐승처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 서려 있던 건 당황이나 놀람 같은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목이라도 졸린 사람처럼 극도에 달한 공포와 경계심이었습니다. 그 기괴하고 낯선 모습에 제 등골마저 서늘해지더군요. 일단 지훈이 방에 데려갈 테니까 거실 위험하지 않게 싹 치워놔요.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는 대신 차갑게 돌아서며 아이의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며 추궁해봤자 이성을 잃은 남편이 그 서류를 영영 찢어버리거나 감춰버릴 것 같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놀란 지훈이를 달래 겨우 재우고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방문을 살짝 밀어 열자 남편이 옷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출근용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 아까 그 문서를 쑤셔 넣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신경질적으로 채우는 그를 보며 저는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까 그 열쇠랑 서류 대체 뭐예요? 낮게 깔린 제 목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흠칫 튀어 올랐습니다. 그가 당황한 기색을 지우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몸을 돌렸어요. 아, 안 자고 있었어? 장인어른이 내 쪽으로 회사 서류를 잘못 보내신 모양이네. 내일 출근길에 내가 직접 갖다 드릴게. 잘못 보낸 서류를 왜 쓰레기통에 처박고 애가 봤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지금은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가방에 숨기는 건데요? 그 낡은 열쇠는 또 뭐고요? 숨기긴 누가 숨겼다고 그래. 내가 버린 거 주워 담느라 놀라서 그렇지. 남편은 제 시선을 노골적으로 피하며 메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끌어 풀었습니다. 그의 이마와 목덜미에는 끈적한 식은땀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누가 봐도 명백하고 초조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앞뒤 안 맞게 굴면서 숨기려 드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지잖아요. 제 입에서 아빠한테 전화하겠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생일날 꼭 이렇게까지 바닥을 봐야겠어? 그냥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나 피곤해서 먼저 잔다. 불 꺼. 남편은 평소에 젠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더니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 침대를 등지고 선 제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언성을 높인 적 없던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나를 기만하고 철저히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저 가방을 빼앗아 서류를 꺼내어 읽고 싶었지만 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억지로 뺏어봤자 이 남자는 또 다른 기막힌 거짓말을 지어내 둘러댈 게 뻔했으니까요. 저 서류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그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왜 아버지가 내게 한마디 언질도 없이 남편에게 저런 무서운 경고장을 보냈는지 직접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남편의 넓은 등판이 그날따라 거대한 절벽처럼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8년을 매일 밤 함께 살을 맞대고 잔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대체 어떤 끔찍한 괴물이 숨쉬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입씨름을 하는 대신 조용히 안방을 빠져나와 거실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평온함을 믿던 다정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 가방 속의 진실을 기어코 내 손으로 파헤치겠다고 저는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며 어둠 속을 서늘하게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쫓기듯 출근하고 지훈이가 유치원 버스에 오르자 왁자지껄했던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꾹꾹 눌러 담았던 질문을 던지기 위해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빠, 어제 준호 씨한테 보낸 상자 대체 뭐예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내용물은 제대로 확인하더냐? 아니요. 발신인 이름만 보고는 내용물도 안 살피고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지훈이가 열어보는 바람에 그 안에서 낡은 열쇠랑 서류 뭉치가 쏟아졌고요. 아빠, 제발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두려워하는 그 서류 정체가 대체 뭐예요? 아빠는 사위에 뭘 알고 계신 건데요? 제 다급하고 애원 섞인 물음에도 아버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서진아, 내가 지금 모든 걸 말해준들 내가 곧바로 믿을 수 있겠니? 넌 8년을 속아온 놈과 살았다. 진실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야. 아빠, 그래도 준호 그놈 오늘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안 올 거다. 시내 외곽 쪽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을 하나 찾아봐라. 예전에 내가 소규모 창고로 쓰려다 매각했던 구역이다. 내가 어제 본 그 녹슨 열쇠가 모든 문을 열어줄 게다. 명심해라, 서진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침착하게 움직여야 한다. 아버지는 그 알 수 없는 경고만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뚜벅뚜벅 끊어진 신호음을 들으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나 몰래 숨겨둔 별도의 공간을 드나들고 있다니요. 더구나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은밀한 뒤를 캐고 계셨다는 사실은 제 평온했던 가정의 기반이 이미 뿌리째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막연했던 불안감은 이제 제 목을 옥죄는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커져버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던 그 낡은 열쇠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어요. 남편이 출근길에 가방을 챙겨나가는 걸 분명히 보았지만 그토록 극도의 공포를 느끼던 사람이 그 위험한 물건을 회사까지 들고 갔을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책상 서랍부터 시작해 책장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한참을 헤집던 제 손끝에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꽂힌 책장 가장 안쪽 후미진 틈새에서 차갑고 이질적인 금속의 감촉이 걸렸습니다. 투박하고 붉게 녹이 쓴 낡은 열쇠. 어제 거실 바닥을 뒹굴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열쇠를 꽉 쥐고 그 자리에 서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두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의 넉살 좋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오늘 일찍 오나 해서요. 바빠요? 말도 마. 오늘 팀장님이 급한 서류를 뭉텅이로 넘기고 가서 꼼짝없이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나 지금도 사무실 내 자리에서 엉덩이 한 번 못 대고 있네.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숨까지 섞어가며 일상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배경음은 타자기를 두드리는 평범한 회사 사무실의 소음이 아니었어요. 윙윙거리는 둔탁한 기계 환풍기 소리와 텅 빈 시멘트 공간이 웅웅 울리는 메아리, 그리고 끼익거리는 무거운 철문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래요? 무리하지 말고 일해요. 응, 우리 서진이도 점심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사랑해. 전화를 끊은 저는 허탈감에 차가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해라는 그 가증스러운 속삭임에 등줄기를 타고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8년입니다. 저 능수능란한 거짓말과 연기에 철저하게 속아 다정한 아내 놀이를 해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 같고 모멸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전화를 걸어 쇳소리가 나는 그곳이 어디냐고 악을 쓰며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추궁해봤자 그는 또 다른 거짓말로 방어벽을 치고 뱀처럼 빠져나갈 테니까요. 우선 이 열쇠가 향하는 그 상가 건물의 정확한 위치부터 파악하기 위해 집안에 남은 단서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거실로 나와 널브러진 지훈이의 장난감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이의 순수한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러다 소파 밑에 떨어져 있는 지훈이의 그림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을 보여주겠다며 신나게 자랑하던 바로 그 공책이었죠. 무심코 일기장을 덮어 책꽂이에 꽂아두려던 제 시선이 두 장 앞의 그림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번역가 협회 세미나 때문에 1박 2일로 집을 비웠던 지난 주말의 일기였습니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글씨로 아빠 손님 온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림 속에는 까만 선으로 진하게 칠해진 얼굴에 흉터가 있는 험상궂은 아저씨가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빠가 그 아저씨에게 두꺼운 노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그 더러운 비밀과 이중생활이 밖으로 겉도는 것도 모자라 내가 없는 사이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집 거실, 가장 약한 내 아이의 눈앞까지 침범해 있었다니. 평화롭던 우리 집이 남편의 은밀한 거래 장소로 쓰였다는 사실에 소름 끼치는 혐오감이 몰려왔습니다. 무작정 상가 건물을 찾으러 나가려던 계획을 바꿨습니다. 남편의 오랜 거짓말이 집안까지 들어왔다면 이 수상한 방문객의 정체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을 사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을 떠봐야만 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집 앞 단골 카페로 시누이 강수진을 불러냈습니다.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고 왔다며 화려하게 꾸민 시누이는 제가 사준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한 모금 빨아들이며 생긋 웃었어요. 새언니, 웬일이야? 평일 낮에 밖으로 다 부르고. 수진 아가씨,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손님 온 적 있어요? 덩치가 꽤 크고 얼굴에 눈에 띄는 흉터 있는 남자분요. 제 입에서 구체적인 인상착의가 나오는 순간 빨대를 물고 있던 시누이의 입술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헤매더니 찻잔을 쥔 손끝이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어요. 네. 아니요. 제가 오빠 집에 누가 오는지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그래요? 지난 주말에 지훈이가 일기장에 그려놨길래 아가씨는 오빠랑 워낙 각별하고 자주 연락하니까 혹시 아는 사람인가 했죠. 남편이 꽤 중요한 서류 봉투도 건네주던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른다니까요. 언니는 왜 오빠 사생활을 뜬금없이 저한테 캐묻고 그래요? 사람 기분 나쁘게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수지는 극도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더니 신경질적으로 핸드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았는데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있구나. 적어도 뭔가를 숨기고 있어. 이건 남편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수진의 반응만으로 그 낯선 남자의 정체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남편의 수상한 일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댁 식구까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에 처절한 고립감과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페에 앉아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죠. 시누이의 등을 보며 캐묻는 대신 가방 속에 들어있는 녹슨 열쇠의 감촉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구역질 나는 기만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낯선 인물과 남편이 숨겨둔 상가 건물의 비밀을 오직 내 손으로 완벽하게 파헤쳐야만 한다고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특유의 기계음과 무거운 철문 소리. 저는 밤새 기억을 더듬어 시내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을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친정아버지가 소규모 창고로 쓰려다 매각했던 구역과 아주 흡사한 환경이었죠. 퀴퀴한 곰팡내를 풍기는 건물 1층 관리실 창문을 두드리자 러닝셔츠 차림의 관리인 이태경 씨가 귀찮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런 인상착의를 한 남자가 이 건물에 자주 드나드나요? 제가 남편의 사진을 내밀자 태경 씨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이 양반? 아주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몇 달째 월세도 밀리고 밤마다 험악한 놈들이랑 복도에서 쌍욕하면서 싸우고 아주 미치겠소. 근데 댁은 누군데 남의 세입자를 찾소? 그의 투덜거림 속에 묻어나온 남편의 실체는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어 관리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아내입니다. 혹시 이 열쇠가 그 호실 키가 맞을까요? 제 말에 태경 씨는 혀를 끌듯 차더니 관리실 벽에 걸린 예비키 뭉치와 제 열쇠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모양 보니까 302호 맞네. 아니, 근데 부인이면 남편이 장인어른 회사 이름 훔쳐다가 여기 계약한 것도 몰랐단 말이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친정아버지 회사 이름을 도용해
이 허름한 사무실을 은밀하게 임대해 놓고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막연했던 의심이 눈앞에 낡은 열쇠와 일치하며 완벽한 진실로 다가오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302호가 정말 아버지 회사 명의로 계약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확인해 보겠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된 계약이 맞다며 관리인에게도 회사 측에서 직접 확인 연락을 넣어주셨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 오늘 출근해서 지금 빈방일 텐데 아버지 회사 쪽에서도 확인하셨으니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태경 씨는 회사 측의 확인 연락을 받은 뒤 잠시 망설이더니 밀린 월세나 빨리 내라고 하쇼라며 고개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302호 앞.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밀어넣자 철컥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담배꽁초가 수북한 재떨이와 구겨진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저는 곧장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서류철 맨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두꺼운 노란 봉투 하나가 제 손에 걸렸습니다. 지훈이의 그림 일기장에서 남편이 낯선 남자에게 건네던 바로 그 봉투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이름으로 된 수억 원대의 사채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묶여있던 이중 장부에는 남편이 친정아버지 회사 내부의 자금 흐름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막대한 사채 이자를 몰래 돌려막기 해온 정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치정이나 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저와 제 친정을 숙주로 삼아 자기 집안의 시궁창 같은 빚을 덮으려 했던 겁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가장인 척 제게 보여준 미소들이 전부 제 등골을 빼먹기 위한 가증스러운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참담한 배신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부여잡으며 그 서류들을 남김없이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곧장 시어머니 박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고 없는 제 방문에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서진아. 내가 평일 낮에 여긴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사채 차용증 복사본을 꺼내어 유리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가 낡은 상가에 비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어머님 이름으로 된 이 끔찍한 사채 이자를 갚고 있던데 알고 계셨어요? 탁자 위의 서류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동공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당황하던 기색도 잠시 시어머니는 이내 표정을 싹 바꾸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빳빳하게 높였습니다. 알았으면 어쩔 거냐? 그래, 우리 준호가 장가 오기 전부터 내 빚 갚느라 고생 좀 했다. 넌 친정이 그렇게 돈을 싸쥐고 있으면서 사위 하나 편하게 숨 좀 쉬게 못 해주니? 부부면 그 정도 흠은 덮고 가야지. 어른한테 눈을 부릅뜨고 따져.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것조차 오로지 친정의 재력을 뜯어내기 위한 기만이었음을 그녀 스스로 실토한 셈이었죠. 시댁이라는 울타리가 저를 갉아먹기 위해 쳐놓은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였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부부요? 8년을 속이고 남의 집 돈을 도둑질한 게 흠이라고요? 더 이상 이 쓰레기 같은 가족에게
일말의 동정심이나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펄길 뛰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이들을 바닥까지 완벽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한 평일 낮에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이의 일기장에 그려져 있던 얼굴에 흉터가 있는 그 남자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사내는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재수 씨, 저 준호 예전 직장 동료 최민수라고 합니다.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 집에 함부로 발 들릴 입장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훈이 일기장에서 봤습니다. 그동안 남편이랑 우리 친정 돈 빼돌린 공범 아니신가요? 제 서늘한 추궁에 최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수 씨, 저도 살려고 온 겁니다. 준호 그 자식, 지금 벼랑 끝에 몰리니까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튀려고 판을 짜고 있어요. 조만간 장인어른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 당겨서 밀항할 생각이라고요.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꼬리가 밟히자 공범마저 배신하고 친정의 돈을 훔쳐 달아날 계획이라니. 얄팍하고 이기적인 남편의 밑바닥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준호 그 새끼가 언제 어떻게 돈을 빼돌린 건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장인어른 쪽에서 저한테 법적 책임 묻지 않게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최민수를 보며 제 입가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번졌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남편이 도주하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가장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선 제 손에는 그동안 긁어모은 추악한 진실들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밀 사무실에서 찾아낸 이중장부, 시어머니의 사체 차용증, 그리고 최민수가 살기 위해 털어놓은 횡령시도 정황까지. 아버지는 묵묵히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셨습니다. 아빠, 다 알고 계셨죠?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 원망 섞인 물음에 아버지는 깊게 파인 주름을 쓰다듬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놈이 내 회사 자금에 손을 대려는 정황은 진작에 파악하고 철저하게 막아두었다. 하지만 내가 그 녀석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까 어설프게 터뜨렸다간 오히려 내가 받을 상처가 클까봐 확실한 물증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단다. 미안하다, 서진아. 그럼 생일날 준호 씨한테 보낸 상자 속 서류도 그 일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 내가 확인해둔 자금 흐름과 그놈이 숨겨둔 상가 사무실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내가 직접 확인하도록 열쇠와 함께 보낸 거다. 아버지의 굵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딸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이 끔찍한 사위의 기만을 홀로 통제하며 무거운 짐을 견디셨던 겁니다. 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빠, 저 이혼만으론 안 끝내요. 그 인간이 나랑 지훈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자기 빚 갚는 도구로 썼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 뒤에서 도와주세요. 제 단호한 눈빛에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극도로 조급하게 굴며 공범마저 배신하려 했던 진짜 이유는
친정회사에서 돈을 빼낼 구멍이 완벽히 차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섣불리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 방어할 틈을 주는 대신 그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울 수 있었고 남편을 향한 복수심은 한층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은 평소보다 한껏 상기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제과점의 케이크 상자까지 덜렁덜렁 들려 있었죠.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나 우리 서진이 보고 싶어서 혼났네. 콧소리까지 섞어가며 제 어깨를 감싸 안는 그 가증스러운 손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전 짐승처럼 소리치며 서류를 감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벽한 다정함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살기 위해 내보인 가장 처절하고도 역겨운 연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케이크는 웬일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척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자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과장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사실 좋은 일은 아니고 내가 며칠 예민하게 굴었던 거 미안해서. 여보, 나 진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쥐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요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 거기다 내가 회사 외적으로 투자했던 사업이 갑자기 막히는 바람에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생겼어. 내가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리기엔 너무 면목이 없고 당신이 중간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끝까지 어머니의 질병을 핑계로 대며 거짓 눈물을 쥐어짜는 꼴이라니요. 남편은 제가 모든 의심을 거두었다고 굳게 믿는 눈치였습니다. 저와 친정을 오직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한 지갑으로만 여기는 남자의 밑바닥을 확인하자 마지막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마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어머님 편찮으시다는데 당연히 제가 나서야죠. 제 대답에 남편의 젖은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가운 경멸을 씹어 삼키며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에 수진 아가씨도 오라고 해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확실히 이야기해봐요. 단번에 거절하는 대신 거짓 승낙을 던지자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제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던 탐욕의 판을 최대로 키워주기로 한 제 계획은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다음 날 낮 저는 다시 그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으로 선풍기를 쐬고 있던 관리인 이태경 씨에게 다가가 두툼한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봉투 안을 슬쩍 확인한 태경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뭐 사람 하나 잡아달라는 부탁은 아니죠? 그 인간 조만간 짐 챙겨서 이 사무실 영영 뜰 겁니다. 결정적인 날 제가 신호를 주면 밖에서 그 302호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경찰이든 주변 상인이든 닥치는 대로 불러 모아 시선 좀 끌어주세요. 평소 남편의 아나무인 태도와 밀린 월세에 앙심을 품고 있던 태경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양반 요 며칠 밤마다 시커멓고 큰 가방을 낑낑대며 나르더라고요. 뭐 중요한 거라도 잔뜩 챙겨두는 모양이던데. 걱정 마쇼. 내가 아주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꽉 묶어둘 테니까. 남편이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며 무언가를 그 상가 사무실로 옮기고 있다는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의 얄팍한 계획이 전부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에 서늘한 통제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곳에 챙겨둔 것들을 들고
문을 나서려는 바로 그 순간을 양가 가족을 완벽하게 절망시킬 타이밍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주말, 시댁 거실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수진까지 빙 둘러 앉았습니다. 남편은 짐짓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환자처럼 이마에 수건을 얹은 채 과장된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어머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준호 씨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제가 입을 떼자 박 여사가 힘겨운 척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래, 내가 고생이 많다. 쯧쯧, 내 새끼가 나 때문에 돈 걱정하는 거 보니까 애미로서 가슴이 찢어져.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가식적인 다짐을 건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친정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준호 씨가 필요하다는 그 거액 전부 현금으로 융통해 주기로 하셨어요. 가족인데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들뜨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벅차오르는 표정으로 제 어깨를 감싸 쥐었고 다 죽어가던 시어머니는 앓는 소리를 멈추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진짜 너 같은 복덩어리가 들어올 줄 알았다니까. 하지만 그들의 눈물겨운 감사는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옆에 앉은 수지는 서로를 향해 은밀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쏘아보내고 있었죠. 특히 방관자인 줄만 알았던 수진의 얼굴에는 사채업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친정 돈으로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비열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친정의 재력으로 자신들의 모든 죗값을 덮을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 쳐놓은 덫으로 즐겁게 걸어 들어가는 저들. 저는 순진한 며느리의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소름 끼치는 조소를 날렸습니다. 너희들이 축배를 들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야. 저는 이들이 기뻐하게 내버려 둔 채 곧바로 약속된 시간표에 따라 남편을 고립시키고 시댁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진짜 폭로와 회수 절차의 스위치를 누르기로 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친정아버지 회사 법무팀의 김 변호사님이 굳은 얼굴로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건 제 명의로 된 제2금융권 대출 신청서 사본이었어요. 강 과장님이 서진 씨의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해서 추가 대출을 시도한 흔적입니다. 다행히 회장님 지시로 도용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알리고 대출 진행을 중단시켰지만 하마터면 서진 씨가 자신도 모르는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치밀한 자금 세탁과 횡령 정황이 담긴 이중 장부만으로도 끔찍했는데 이제는 제 이름까지 팔아먹으려 했다니요. 남편을 향해 아주 작게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자비심조차 완벽하게 증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찾은 이 장부들과 조연들 증언이면 그 사람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서진 씨의 자산을 지키고 상대의 유책을 증명할 완벽한 무기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진짜 신분증과 인감도장, 통장들을 모조리 꺼내어 변호사님께 넘겼습니다. 주말 거실에서 터뜨릴 폭로가 끝날 때까지 남편이 제 서류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집안의 모든 중요 자산을 아버지 회사의 튼튼한 금고로 완전히 빼돌려 접근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오후에는 하원한 지훈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는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가 말한 그 큰돈 말이에요. 친정아버지가 마련해 주시기로 한 돈, 다음 주말에
전부 현금으로 받아서 준호 씨한테 주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건넬 거액의 자금을 친정아버지가 실제로 마련해 주는 것처럼 꾸며 시댁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기 위한 미끼였죠. 제 말에 박 여사는 과일을 깎던 칼을 탁 내려놓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뭘 그렇게 유세 떨듯하니? 내 남편이 밖에서 죽게 생겼는데 며느리라면 진작에 그 정도는 융통했어야지. 쯧쯧. 내가 여태 친정 믿고 뻣뻣하게 군 거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이번엔 내 아들 살리는 셈 치고 눈 감아 주마. 며느리의 전 재산을 내놓는다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그저 아들의 사채, 빚을 갚아줄 호구로만 여기는 짐승 같은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에 눈물을 훔쳤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차가운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노인과 시댁 전체를 한꺼번에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내 계획이 한치의 죄책감도 가질 필요 없이 완벽하게 정당했으니까요. 네, 어머님. 다음 주말에 가족들 다 모이면 서류랑 같이 챙겨올게요.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안도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모든 수모는 다음 주말의 완벽한 반격을 위해 철저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 퇴근한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다급하게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마련해 주신 돈 말이야. 다음 주말까지 기다릴 것 없이 내일 먼저 좀 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숨이 막혀서 그래. 눈밑이 퀭하게 패인 남편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극도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턱 밑까지 다가온 데다 자기가 계획한 해외 도주 일자가 며칠 남지 않아 벼랑 끝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뻔히 보였죠. 안 돼요. 금액이 커서 절차가 복잡하다고요. 다음 주말에나 전액 준비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제 단호한 거절에 남편은 아씨, 진짜 하며 신경질을 내고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굳은 표정에 돈을 아예 못 받을까봐 두려웠는지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비굴하게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아, 알았어. 내가 너무 급해서 예민했네. 미안해, 여보. 한때 나를 든든하게 안아주며 보호해주던 남편이 이제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아내를 속여 먹으려는 비루한 존재로 전락한 모습에 깊은 환멸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조급함을 통제하며 제 계획에 덫으로 엮어 넣었습니다. 대신 당신도 준비를 해둬요. 다음 주말에 거액을 한 번에 넘겨받으려면 당신이 따로 관리하는 돈이 있으면 안전한 곳 한 군데에 모아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한 번에 환전하기 편하죠. 거짓 조언이었지만 남편은 제 말에 눈을 번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모든 돈을 챙겨 제가 파놓은 상가 건물의 덫으로 얌전히 걸어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다음 날 낮 저는 외곽의 조용한 찻집으로 남편의 옛 동료 최민수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이중장부 사본을 꺼내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다음 주말 시댁 거실로 오세요. 오셔서 강준호가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돈을 빼돌리고 도주하려 했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자백하세요. 재수 씨, 그건 너무 위험한. 안 그러면 이 장부 경찰과 우리 아버지 회사 법무팀에 그대로 넘겨서 당신부터 공범으로 즉각 고발할 겁니다. 준호 씨가 당신 몫으로 떼어주기로 했던 돈, 이미 자기 해외 도주 자금으로 싹 다 환전해 숨겨둔 거 아직 모르시죠? 제 말에 민수는 장부 사본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덜덜 떨리는 눈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 완전히 속아 자기가 모든 법적 책임을 독박 쓰고 푼돈 한 푼 건지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준호 이 미친 새끼가 진짜. 분노로 주먹을 쥐며 부들부들 떨던 민수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이며 제 통첩에 굴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수 씨 지시대로 다 할 테니 저만은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남편의 주변 인물들마저 철저한 이기심 앞에 서로를 배신하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얽히고 설켰던 기만의 사슬이 오직 제 손에 의해 통제되고 완벽하게 끊어지고 있다는 서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말 오후 2시입니다. 늦지 않게 와서 당신 역할 똑바로 하세요. 찻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변명하거나 도망칠 쥐구멍은 이제 사방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다음 주말 시댁 거실에서 펼쳐질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파멸의 무대뿐이었습니다. 집 근처 단골 카페에 앉아있는 제 앞으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시누이 수진이 차가운 음료를 빨아들이며 마주 앉았습니다. 새언니, 주말에 오빠한테 엄청 큰 돈 해준다며? 친정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현금으로 싹 다 뽑아주기로 했다고 들었어. 수진의 눈빛은 전에 없이 노골적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빚과 이중생활을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던 그녀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저희가 무엇인지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모른 척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도 편찮으시다 하고 준호 씨도 급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가씨가 평일 낮에 여긴 웬일이에요? 수지는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몸을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언니, 사실 나도 요새 대출금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거든. 오빠 그 큰 돈 받아서 빚 갚고 나면 남는 돈 꽤 될 텐데 내 몫으로 따로 좀 챙겨주면 안 돼? 나도 오빠 사정 알면서 그동안 언니한테 입 꾹 닫고 비밀 지켜줬잖아. 이럴 때 가족끼리 상부상조해야지. 순간 헛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남편의 도주 계획을 철저히 묵인해왔던 시누이입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편승해 제 친정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해왔던 그녀의 추악한 바닥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돌이켜보면 이 집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지워내며 입꼬리를 당겨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아가씨. 그동안 오빠 위에서 입 무겁게 지켜주셨는데 당연히 제가 챙겨드려야죠. 주말에 오시면 아가씨 몫은 따로 확실하게 쥐어드릴게요. 수진의 뻔뻔한 요구를 기분 좋게 들어주는 척하며 주말에 그녀가 가장 큰 경제적 기대를 품고 있을 때 완벽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누이를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시계를 보니 어느덧 유치원 하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노란 버스에서 내려 제품으로 달려들었을 지훈이가 오지 않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다급히 유치원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우리 지훈이 아직 버스 안 탔나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서요. 수학이 넘어 원장 선생님의 대답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낮에 지훈 아버님이 갑자기 일찍 오셔서 병원 예약이 있다며 아이를 챙겨서 먼저 데리고 가셨는데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라는 기계음만 귓전을 때릴 뿐이었습니다. 돈줄이 끊길까봐 벼랑 끝에 몰린 남편이
저를 온전히 통제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한 인질로 제 가장 큰 약점인 아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제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계획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겼다는 공포감, 그리고 무엇보다 미쳐버린 남편의 손에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뼈에 사무치는 두려움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당장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부여잡았어요. 지금 섣불리 경찰이 개입해 벼랑 끝에 선 남편을 자극했다간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서재와 옷장을 미친 듯이 뒤지며 위치를 추적할 만한 단서가 없는지 사투를 벌였습니다. 피가 마르는 서너 시간이 지났을 무렵 도어록이 경쾌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으로 뛰쳐나가자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훈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햄버거 먹고 왔어. 해맑게 웃는 지훈이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아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애 데리고 연락도 없이 어딜 다녀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분노와 두려움이 억눌린 목소리로 추궁하자 남편은 지훈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놀라긴 왜 놀라. 우리 지훈이 사진관 가서 여권 사진 찍고 왔어. 주말에 장인어른 돈 들어오면 우리 세 식구 머리도 식힐 겸 당분간 외국 나가서 쉴까 하고.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것은 저를 향한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아빠 행세를 하면서 실상은 주말에 자금 조달을 저에게 확실히 다짐받기 위해 아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였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기괴하게 웃어 보이는 남편의 악마성 앞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을 무사히 품에 안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식마저 자신의 얄팍한 도주를 위한 도구로 쓰는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묵직한 중압감이 짓눌러 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주말에 돈 들어오면 당장 비행기 표부터 알아봐요. 제 순응하는 모습에 남편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킨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새벽 2시,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려 앉아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극도에 달한 긴장감을 달래고 낮에 겪은 인질극 같은 변수에 대비한 최종 안전망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아빠, 그 인간이 오늘 낮에 지훈이를 유치원에서 몰래 빼갔었어요. 주말에 돈 안 주면 애 데리고 도망치겠다는 협박이에요.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수화기 넘어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진아,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애까지 건드린 거면 얘기가 다르다. 내가 더 이상 심리적으로 다치고 마음고생할 필요 없어. 애비가 지금 당장 법무팀이랑 사설 경호 인력 싹 다 풀어서 폭로고 쳐버리고 다 대신 마무리해 주마. 넌 그냥 빠져라.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즉시 법무팀과 경호 인력을 동원해 저와 지훈이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아빠가 대신 나서주면 당장은 편하겠죠.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이 지옥 같은 관계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저는 평생 그 인간이 남긴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해요. 저 스스로 온전하게 독립하고 회복할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딸의 비장한 결심에 아버지는 무거운 침묵 끝에 알았다며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통화를 마친 저는 어둠이 깔린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이성을 다잡았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주말. 시댁 식구들이 친정의 돈벼락을 기대하며 가장 탐욕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을 그 거실에서 남편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고 붕괴시킬 결전의 시간이 분초를 다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일요일 오후 2시, 시어머니 방 여사의 집 거실은 기괴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리 통증을 핑계로 누워만 있던 시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 꼿꼿하게 앉아 고급 찻잔을 닦고 있었어요. 화려한 외출복으로 한껏 멋을 낸 시누이 수지는 연신 핸드폰 시계만 들여다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남편 강준호는 더 가관이었죠. 소파에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현관문과 거실 창밖을 번갈아 보며 짐승처럼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식은땀이 번들거렸어요. 준호 씨, 방금 아빠 비서실장님한테 연락 왔어요. 당신이 말한 그 금액 5만 원권 현금으로 꽉꽉 채워서 지금 아파트 정문 통과하셨대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진짜? 아? 서진아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평생 당신한테 엎드려 살게. 시어머니도 닦던 찻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이 은혜는 우리 준호가 뼈가 부서지도록 갚을 거다. 수진 역시 맞장구를 치며 제 어깨를 주물렀죠.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손을 잡은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등 뒤에 수진을 향해 은밀하게 굴러가는 것을요. 수진은 턱끝을 살짝 까닥이며 제 몫을 챙기겠다는 탐욕스러운 웃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의 돈으로 빚을 갚아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뒷전이고 당장 눈앞에 떨어질 거액을 어떻게 빼돌려 나눌지 그들만의 더러운 눈빛이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나를 기만하는 이 사람들의 바닥을 확인하자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가루처럼 바스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제 곧 벌어질 파멸의 무대를 지휘한다는 차가운 기대감과 서늘한 통제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정막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왔다. 내가 나갈게. 여보, 넌 가만히 앉아 있어. 남편은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가 준비한 진짜 폭로의 첫 번째 카드가 거실 한가운데로 던져지는 순간을 여유롭게 기다렸습니다. 벌컥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상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실장님 오셨습니다. 최 대리, 내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당황한 남편의 외침과 함께 돈 가방을 든 비서 대신 옛 동료 최민수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안색은 밤을 새운 사람처럼 핏기가 없었지만 도끼품은 두 눈만큼은 남편을 향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최민수, 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쳐들어와. 남편이 민수의 어깨를 억지로 밀어내려 했지만 민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곧장 거실 탁자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두꺼운 이중 장부 사본을 꺼내어 유리 탁자 위로 소리가 나게 내던졌어요. 툭 하는 둔탁한 파열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선이 일제히 탁자로 꽂혔습니다. 저는 당황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팔짱을 낀 채 철저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약속된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강준호,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나 혼자 독박 씌워놓고 너 혼자 도망가면 끝일 줄 알았냐? 민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험악한 욕설에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 두 분은 이 새끼가 무슨 짓을 꾸몄는지 아십니까? 친정 돈 챙겨서 오늘 밤에 혼자 해외로 밀항하려고 판 짜둔 놈입니다. 어머님 남은 쌈짓돈까지 싹 다 사채로 돌려막은 것도 모자라서 며칠 전엔 서진 씨 신분증과 인감까지 도용해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라고요. 오늘 밤 이 새끼가 뜨고 나면 어머님이든 수진 씨든 다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못이 어째? 시어머니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며 탁자 위에 장부를 집어들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사채와 자금 내역을 확인한 두 사람의 눈동자가 공포로 뒤집혔습니다. 남편이 가족마저 완벽하게 버리고 도주하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 저는 저들끼리 서로를 뜯어먹기 시작하는 이 광경을 보며 지독한 혐오감과 짜릿한 승리감을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여보, 아니야. 저 자식이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야. 최대리, 너 입 안 닥쳐? 남편은 사색이 되어 민수의 멱살을 잡고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 결정적인 자폭을 하도록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까지 버리고 혼자 튀려고 했어? 이 미친 새끼야. 충격에서 깨어난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거실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남편의 다리를 붙들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불과 10분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미소를 교환하던 가족이 순식간에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구덩이로 곤두닥질 쳤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처참한 진흙탕이 되어버렸죠. 수진의 손톱에 얼굴을 긁힌 남편이 헐떡거리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장인어른 돈. 그 돈 빨리 가져와. 저 자식 헛소리 다 막을 수 있어. 어서. 벼랑 끝에 매달려 끝까지 환상 속의 돈줄을 놓지 못하는 남편을 향해 저는 꾹 다물고 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돈? 무슨 돈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서늘하게 거실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그 말을 끝내며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로 이태경 씨에게 약속해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302호는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문이 잠겼고 태경 씨가 경찰에 신고해 안에 남은 물건들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친정돈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당신이 상가 302호에 숨겨둔 것들도 이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동안 우리 아빠 회사 이름 팔아서 빼돌린 자금도 회사 법무팀에서 법적 보전 절차를 밟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당신 도주 자금은 이제 마음대로 손댈 수 없다고요. 그 순간 남편의 핏발선 눈동자가 허공에서 툭 멈췄습니다. 자신의 모든 퇴로와 숨겨둔 자금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짐승의 낯빛이었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남편은 살기 위해 매달리는 어머니와 동생을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밀쳐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사채 빚 갚아주느라 내가 이 지경까지 구른 거 아니야? 수진이 너도 내가 돈 빼돌리는 거 다 알면서 모른 척 뜯어먹을 궁리만 했지. 너희들이 나한테 처가댁 돈 뜯어오라고 협박한 거잖아. 이 거머리 같은 것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핏줄마저 망설임 없이 짓밟고 시궁창으로 밀어넣는 악마 같은 민낯. 남편의 입을 통해 직접 터져나온 폭로에
저는 구역질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웃어주던 아빠의 진짜 얼굴이 이토록 끔찍한 괴물이었다니. 이 남자와 보낸 8년의 세월이 완벽한 허구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저는 이 역겨운 진흙탕에서 미련 없이 발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고 뒤엉켜 싸우는 시댁 식구들을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며 저는 소파 위에 올려두었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음을 옮기며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낸 두툼한 흰 봉투를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 그리고 당신 비자금 장부까지 싹 다 첨부한 횡령 및 사기 형사 고발장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봉투 겉면에 찍힌 법무법인의 붉은 직인을 확인한 남편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꼼짝없이 감옥에 갈 처지라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여보, 서진아,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훈이를 봐서라도 나 감옥에 보내면 안 되잖아. 방금 전까지 가족을 짓밟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남편은 짐승처럼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비굴하게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떠안게 된 시어머니와 수지는 살려달라 울부짖는 남편을 그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속여 얻으려 했던 부와 관계가 결국 그를 가장 비참하게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죠. 길고 고통스러웠던 기만의 사슬을 마침내 내 손으로 끊어냈다는 묵직한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남편을 향해 들끓던 분노마저 완전히 소멸해버린 완벽하고 차가운 진공 상태였어요. 더러운 입에 내 아이 이름 올리지 마. 넌 다신 우리 지훈이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저는 제 발목을 붙잡은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손길로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이 사기꾼 놈아 하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남편의 비명소리가 얽혀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린 그 집에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둔 채 오직 나와 내 아이만의 온전한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로 무겁게 닫히는 철문 소리가 제 새로운 삶의 단호한 출발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난장판이 벌어지고 며칠이 지난 밤, 저는 남편의 짐을 모조리 치워버린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을 크게 차지하고 있던 그의 골프백도, 옷장에 배어있던 특유의 스킨 향도 이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잠든 방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고른 숨소리만이 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8년의 결혼 생활을 마주하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원수를 갚고 가짜 가족을 쫓아냈다는 통쾌함 뒤편으로 서늘한 슬픔과 지독한 허탈감이 밀려오더군요. 돌이켜보면 그 헛헛함마저 제가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치열한 성장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과거의 가짜 행복에 얽매여 주저앉는 대신 내일은 이 텅 빈 거실에 새로운 가구를 들이고 오직 저와 아이의 진짜 삶으로 빈 공간을 단단하게 채워나가겠다고 결심하며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달 뒤 저는 친정아버지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됐나요? 판결문이랑 그 사람 형사처벌 수위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요. 제가 건조한 목소리로 묻자 김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내밀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 씨 명의로 된 접근 금지는 완벽하게 인용되었습니다.
강준호 씨는 거액의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서 어제부로 실형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구속 상태라 항소해도 결과가 크게 뒤집히진 않을 겁니다. 시댁 쪽은요? 그쪽도 말할 것도 없죠. 강준호 씨가 남겨둔 사채 빚 때문에 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난리를 치는 통에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남은 재산 다 뺏기고 야반도주하듯 월세방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자기들끼리 내 탓이라며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이웃들이 다 봤답니다. 최민수 씨는요? 수사에 협조하고 강준호 씨의 범행 자료를 제출한 점은 참작됐지만 본인도 가담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전해 듣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제 내면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인간들로 인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온전한 해방감과 묵직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이 건네는 최종 이혼 신고 서류에 미련 없이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강준호라는 이름표와 완전히 결별하고 그들의 불행에 제 시간과 감정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 걸었습니다. 맑게 갠 주말 아침, 저는 거실 매트 위에 지훈이와 나란히 앉아 아이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꽂이 구석에서 예전 지훈이가 그렸던 낯선 남자의 흔적이 남은 낡은 그림일기장이 툭 떨어졌어요. 지훈아, 엄마가 지훈이한테 꼭 해줄 이야기가 있어.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말이야.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아주 멀리 떠나서 앞으로는 지훈이가 아빠를 만나기 힘들 거야. 제 말에 지훈이의 동그란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영웅이었던 아빠의 부재를 설명하는 건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죠. 아빠가 지훈이를 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잘못해서 떠난 것도 절대 아니야. 어른들의 일이라서 그래. 대신 엄마가 아빠 몫까지 우리 지훈이 2배, 3배로 안아주고 사랑할게. 지훈이는 처음에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푹 숙이더니 제 단단하고 안정적인 목소리에 기대어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자 이내 고개를 들고 씩씩하게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거짓으로 꾸며낸 완벽한 가정보다 비록 한 자리가 비었더라도 이렇게 진실하고 단단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더 강력한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처이자 불길한 단서였던 그 낡은 일기장을 미련 없이 분리수거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손을 잡고 우리 2사람만의 밝은 기억을 새롭게 채워 넣을 새 스케치북을 사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 새롭게 꾸민 저만의 작업실에서 저는 방금 막 끝낸 번역 원고를 넘기며 따뜻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붕, 삐뽀삐뽀. 열려있는 방문 너머로 거실에서 평화롭게 블록놀이를 하는 지훈이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혹은 물주 노릇을 강요받던 며느리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오롯이 제 이름 석자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낸 일상은 눈이 부시도록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폭풍의 흔적은 제 삶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을 일깨워 저 스스로 굳건하게 자립할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었죠. 불길한 상자에서 시작되었던 끔찍한 두려움과 분노는 이제 완전히 증발하고 없었습니다. 오직 제 의지와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재의 맑은 일상에 대한 충만한 감사만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새 책의 출간 계약서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번역가 윤서진이라는 제 이름을 흔들림 없는 펜촉으로 또박또박 적어 내렸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뒤돌아보는 대신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내일의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포장된 평온함 속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저 역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가짜 행복이 진짜인 줄만 알고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든다면 결국 그 독에 온몸이 잠식당하고 맙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 단단한 땅을 밟고 설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온전한 나를 지키기 위해 위태로운 가짜 평화를 내 손으로 직접 깨부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늘하지만 눈부셨던 제 홀로서기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